신우와 그런 신우를 감싸고 도는 남편과 시부모님 때문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제 직업은 결혼식 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요. 평일보다는 주말이 바쁜 제 입장에선 연애를 하는 게 쉬운 편은 아니어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 일정에 맞춰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태도에 제 마음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남편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괜히 만나서 정들었는데 헤어지기라도 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처음 뵈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소위 모범생이었던 남편은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하는 정도를 거왔지만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10대 시절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던 신우는 커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 번은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평소라면 가족이든 남이든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그날은 취기가 올라서 말실수를 하듯 털어놓은 것이었지요. 며칠 뒤 그때 이야기가 뭐냐고 제가 묻자 남편은 아차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반복했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더래요. 결국 신우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 산골에 있는 지방대나 가면 모를 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시부모님은 학비를 내줄 테니 어느 학교라도 가라고 하셨지만 신우는 서울을 떠나서 살기 싫다며 안 간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답니다. 네일아트를 해보고 싶대서 몇백을 들여 가르쳤더니 갑자기 미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또 까먹은 돈이 상당했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옷 장사를 하겠다며 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새를 얻어 옷을 팔다 그나마도 6개월 만에 때려쳤고요. 지금은 카페를 차려달라며 어지간히 시부모님을 들들 볶는 상태라고 했어요. 자기 여동생인데도 신랄하게 까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본인도 어지간히 이 상황이 갑갑하고 짜증나나 보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여유가 있을 리가 만무했지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공기관에서 근무하신 덕분에 적지 않은 연금이 나오고는 있었지만요. 눈치를 보아하니 신우가 그마저도 탐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결혼 전 시댁에 대해 느낀 바였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철딱선이 없는 신우가 하나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단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말도 알았지만 신우 하나가 그토록 큰 치명타가 돼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남편이랑 저랑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 순진한 제가 잘못이었을까요? 나이 30이 넘어서 결혼하는데 양가 어른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 5천과 남편이 모아놓은 돈 3천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기도 했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시작부터 빚을 낸다는 게 내키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잠 못 이루며 소갈이하던 딸의 상황을 알아차리신 친정부모님은 마침 당신들이 세를 준 아파트에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나간다고 했다며 일단 거기라도 들어와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장이라도 전화로 전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다음날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안도하고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꼭 참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미안하고 고맙다며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걱정할 건 하나도 없겠다라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요. 저는 남편에게 집을 친정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신 만큼 혼수는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허례허식인 예단과 예물은 생략하자고도 했고요. 둘이 가진 게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마당에 남들 하는 걸 다 챙기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도 당연히 이런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제 마음 같은 건 아니더군요. 이미 어느 정도 남편과 제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간 상황이었기에 저는 상견례는 단순한 절차 정도로 여겼습니다.
결혼식 전에 양가가 모여 맛있게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자리 정도로 가볍게 여긴 제 잘못이었을까요? 시댁과 저희 집 중간에 위치한 한정식 집에 양가가 모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혼수와 예단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먼저 혼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요즘에는 가전제품 딸린 집들도 많은데 기왕이면 그런 집을 해주시지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그 상황을 알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냥 그 오래된 아파트는 남한테 세를 주시고 그 전세금 받은 걸로 아이들 작은 오피스텔이나 하나 사주시면 어떠냐고요. 그러면 뭐 따로 가전제품 같은 거 안 사도 되고 좋지 않냐고요. 듣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그럼 그 세입자 나갈 때는 아이들 오피스텔이라도 팔아서 전세금을 줘야 하냐고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들 사는 집을 팔면 애들은 어디 가서 사냐고 되물으셨는데 듣고 있는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를 말리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궁시렁거리시며 잘난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고요. 제가 생각한 상견례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허허 웃고만 계시고 아니면 저희 아버지랑 가볍게 다른 주제로 대화만 몇 마디 나누시는데 그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 덕분에 과묵하신 시아버지가 좋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다 해봤네요. 결국 처음에 남편과 제가 정한 대로 남편이 혼수를 해오고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는 조건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의 결혼식만 찍어주다가 제가 찍히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도 색다르던걸요. 그리고 한 1년 넘게 저희 참 잘 살았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도 없었고 가끔 시어머니가 남들 다 받는 금팔찌 하나 며느리한테 못 받았다며 저에게 심술을 부리긴 하셨지만 그 정도는 다른 분들 시집살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진작가로 점점 유명해졌고 결혼식 사진뿐만 아니라 행사나 연예인 사진까지 촬영하는 등 커리어도 넓어지는 시기였어요. 덕분에 돈도 점점 많이 벌려서 한 달에 1,000만 원도 거뜬히 넘기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명품백 하나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우리 집을 갖게 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용건 없이 연락하실 분이 아니기에 약간 긴장한 채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밝고 다정한 목소리에서 저는 오히려 불안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새 일이 그렇게 잘 되냐며 문을 띄우셨어요. 결국 돈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신우가 꽃집을 차리고 싶어 하는데 혹시 좀 보태줄 수 있겠냐 그러시길래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직업상 대출도 안 나오고 당장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요. 그제서야 평소의 목소리로 돌아온 시어머니께서 자린고비가 따로 없다며 한 번을 애교스럽게 내 어머님 하는 법이 없다고 싫은 소리를 하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사실 이런 식의 전화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돈 좀 달라, 뭐 사달라 연락을 해오시고요. 실제로 제가 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해오시는 시어머니가 때로는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저도 내공이 단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도 시어머니의 단순한 투정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로 이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바로 신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가 올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신우는 늘 저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처음 결혼 전 신우를 한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 대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선 솔직히 말해주면서 언니로서 작은 조언 같은 걸 몇 개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단순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궁리해봐라 그런 것들요. 그런데 남편 말이 신우가 그 이후로 저를 너무 미워하고 불편해한다더군요. 솔직히 어이없고 이해는 안 되었지만 가는 사람 잡아서 뭐하나요. 저도 그렇게 신우랑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기에 그동안 크게 미워할 일도 좋아할 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신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날 거라곤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하루는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처음으로 신우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거였기 때문에 놀랍고 반가운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신우가 한껏 자신만만한 목소리라고 할까요? 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저에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저는 제가 신우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또 한 번 놀랍고 반가웠지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해외에서 살다가 얼마 전 국내 굴지에 대기업에 입사한 미남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입으로 남자친구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조차 너무 귀엽던걸요.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이냐고 물으니 또 마침 제가 대학 시절 유학하던 그 지역이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서 반가웠어요. 저는 신우에게 언제 한번 오빠랑 해서 넷이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사실 신우가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거리를 둔 거지, 저는 여동생도 언니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 자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 신우와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네요. 얼마 후 저와 남편,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까지 넷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퓨전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같은 지역이라니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제가 먼저 신우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 봤다면 충분히 알 법한 그런 것들이요. 어디 학교 샌드위치가 맛있지 않냐든가. 게다가 대화하다 보니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대학을 그 사람도 졸업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학교 이야기를 몇 가지 물었는데 신우 남자친구가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던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신우 남자친구에게 그런 걸 묻지 않고 대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건지 뭐 그런 시시콜콜한 연애사를 들어주며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신우가 싫다고 했으면서도 막상 여동생이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은 눈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자려는데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전부 다 감사한데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있던 기억이 좋기만 한 건 아니라서 대답을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전해달랬다고 하더군요. 또 그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배려가 없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었네요.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도 조금씩 준비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돈이었어요. 저야 친정에서라도 도와줘서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댁이 이번에도 신우를 도와줄 만큼 경제적 여건이 되질 않았지요. 남편을 통해 듣자 하니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결혼만 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는데 이러다간 결혼도 못하게 생겼다며 어디서든 돈을 구해오라고 나이든 시부모님을 달달 볶는다고요. 하지만 직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시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래서인지 다시 온 가족의 기대가 저를 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버티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신우에게 일단 그쪽 부모님을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신우 말이 자기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너무 바쁘신 분이래요. 얼마 전에도 외국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셨다며 상견례도 못 하실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일단 신우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날짜랑 다 잡으면 결혼식 당일날에는 들어오기로 하셨다나요. 솔직히 딱 들어도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우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저에게 찬물 끼얹지 말라더군요. 저도 머리 아픈 일에 끼어들어서 괜히 싫은 소리나 듣는 상황이 짜증나서 알아서들 하세요란 마음으로 내버려두고 제 본업에 열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말로 신우가 진짜 사모님 소리 들을 만한 집에 시집이라도 가면 축하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형사도 아니고 들쑤시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하루는 저에게 정말 딱 1,000만 원만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신우 때문이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로서 좀 보태주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남편도 적게 버는 게 아닌데 돈 1,000만 원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아둔 돈을 다 어쨌냐고 물으니 얼버무렸고 추궁을 하니 실토를 하더군요. 신우 남자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자기 믿고 투자하라고 꼬셨다는 거예요.
마늘밭에 묻어둔 돈이다 생각하고 3년 뒤에 열어보면 대박이 나 있을 거라나요. 그럼 투자했다는 그 회사가 어디냐? 증거서류 같은 건 어딨냐고 물으니 그것도 다 자기가 관리해준다며 신혼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일단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또 다시 제 마음속에서 신우 남자친구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건 신우는 제 가족인데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내버려두기도 그렇더라고요. 결국 교환학생 시절 인연을 맺었던 몇몇 친구들에게 신우 남자친구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주곤 혹시 알거나 들어본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도라도 해본 거지요. 다행히 신우 남자친구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다리를 건너서 알게 된 그 사람에게서 듣게 된 신우 남자친구는 정말 할 말을 잃게 할 만큼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미 결혼도 2번이나 했었고 아이도 하나 있는 사람이더군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3년 정도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추방당한 상황이었고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그런 남자에게 신우가 걸린 건지 한시라도 빨리 신우를 만나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남편에게 부탁해 신우를 불러내 셋이서 카페에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낸 사실을 신우와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신우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더러 언니는 왜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 동의도 없이 뒷조사를 했냐면서 진짜 예전부터 잘난 척 해대는 거 정말 재수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려다가 뺨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그동안 내가 혹시라도 선을 넘은 적이 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신우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이미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더러 무식하게 남의 뒷조사나 한다며 수준 떨어진다더군요. 그런 광경을 보고 남편이라도 신우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면 제가 절대로 헤어지잔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가 한다는 소리가 이번엔 제가 선을 넘었답니다. 둘 다 성인인데 뭘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잔소리하지 말고 자기가 일전에 말한 1,000만 원은 언제 해줄 거냐고 묻더군요. 순간 저도 욱해서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니 치사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 시집 가는데 돈 해주기 싫으니까 아예 결혼을 파토를 내려는 심산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빌려달라는 돈이나 빌려주고 축 하나 해주래요. 남편의 후안무치 아나무인에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걸요. 며칠 뒤 신우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날짜를 불러주며 그때까진 자기 계좌에 돈 꼭 넣으랍니다. 그래야 식장 예약도 하고 그런다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갈라서 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면서 좋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것도 신우 남자친구가 남편을 달래려고 수익이 났다며 얼마 돈을 쥐어줬나 봐요. 아무튼 남편은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제가 원하면 헤어져 준다더군요. 저는 진흙탕 싸움이 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남편의 의외의 행동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 서로를 이어준 지인 한 사람을 제외하곤 큰 접점이 없었기에 남편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엊그제 지인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집 지금 작살났다고요. 신우의 남자친구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야 자기가 애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밝혔나 봐요. 거기다 갑자기 애를 책임지고 싶다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더래요. 신우한테는 혼자서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으라며 애가 좀 크면 돌아오겠다 했다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투자한 종목이 폐지가 되었다면서 유감이라고 했답니다. 저랑 살 때도 이미 저 몰래 시부모님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했었나 봐요. 그게 자그만치 5천만 원인데 신우 남자친구가 투자는 원래 본인 책임이라며 한 발 빼더랍니다. 그런 남편과 시댁의 일들을 듣고 있으니 제가 그 진흙탕에서 먼저 빠져나온 게 신의 한 수였다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혼 후에 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자유가 주어지니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더 많이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이혼 후 느낀 감정을 토대로 사진을 찍고 사진집으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 속 주인공이 될 줄은 모르고 그동안 울고 웃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네요. 그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개념을 상실한 신우와 그런 신우를 감싸고 도는 뻔뻔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순두부 식당을 하십니다. 할머니 때부터 해오던 가업이라서 단골 손님도 많고 다른 지역에 2개의 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덕분에 크게 부자는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제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가게를 물려주겠다 하셨고 저도 3대에 걸친 순두부 식당의 주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졌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그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장사를 해오셨는지 눈으로 실물을 익힌 상태에서 경영학이란 이론을 배우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군요. 성적이 좋아서인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교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업에 지원을 해보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친정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기에 식당을 이끄는 것 외의 선택은 사치일 뿐이었어요. 결국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친정아버지를 도와 식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0을 앞두고 있던 연말 대학 동기들이 한번 모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처럼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남편하고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다지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기에 졸업 후에는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적 없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군요. 대부분의 동기들이 2차를 간 대신 저와 남편은 인근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며 계속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 저희는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많이 긴장을 했는지 꽃다발을 든 2손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진실되게 느껴져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희 순두부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복지도 좋고 일도 너무 힘들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벌이나 씀씀이에 대해선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남편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도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적금이 있었고요. 이 적금은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배우며 받은 월급을 모은 돈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다 보니 크게 돈 나갈 일이 없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친정 덕을 본 셈이네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고작 2천만 원을 모아뒀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돈의 액수를 떠나 돈에 대한 남편의 경제관념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마치 제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몇 년 전 혼자 되신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정말 산만하기 짝이 없는 6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임무로 일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온 보험금과 합의금 등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직장에 반년 이상 진득하니 붙어있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다고 해요. 게으르기도 얼마나 게으른지 시어머니가 수거해가지 않으면 자기가 방에서 먹은 과자 봉지 하나 버리는 법이 없다고 들었고요. 병원에선 몸이 아픈 그런 문제가 아니라며 최대한 신우가 마음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신우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신우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시게 되었고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거의 대부분 새 식구 생활비로 쓰이는 일이 허다했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제대로 돈을 모을 수 없었던 거지요. 남편에게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속상해졌습니다. 간간히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돌아가는 일도 데이트 중에 신우로부터 와 있는 장문의 문자들도 그제서야 납득이 되었고요. 남편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었으니 제가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어요. 서로가 모아둔 돈이라고 해봐야 7천 남짓이었고 이 돈으로 사실 서울에 전세방 하나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상황을 눈치채신 친정부모님께서 식당 근처에 사는 조건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주셨어요. 이 집에 살면서 허투루 돈 쓰지 말고 모아서 집 사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친정부모님의 도움 덕에 결혼에 있어서 큰 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1년은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시댁과 얽힌 몇 가지 사건들 때문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이제 식당도 당신 없이 잘 돌아갈 것 같고 친정어머니와 두 분이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게 제가 식당의 대표를 맡게 되었고 친정부모님은 은퇴를 하게 되셨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큰 의지를 했었던 건지 친정부모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랠 길 없던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면 보통은 부탁을 많이 하셔서 돈 이야기인가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게 있으시단 소리를 하시려는 건가, 그런 거면 전화로 하셔도 되지 않나 등 별 생각을 다하며 시댁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도 같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다정하고 인자하신 표정을 하신 뒤 양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곤 식당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제 친정부모님 소식을 듣고 제가 안쓰러워서 그러시는가 보다 싶어서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이야기는 역시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혼자서 하려면 어렵지 않겠냐며 그래서 다들 가족을 찾는 거라고 운을 띄우셨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식당 일엔 관심이 없다 했었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혹시 당신이 하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신우를 보며 저에게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가씨를요? 하고 되묻자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일하면 보기도 좋고 또 식당에 젊은 여자 둘이 있으니 남자 손님들도 더 많이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황당한 발상에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무슨 술집도 아니고 그런 건 별 상관이 없다고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저랑 식당을 운영하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솔직히 털어놓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층 냉랭해진 목소리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안 해봤다고 해서 못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왜 시켜보지도 않고 애 앞에서 안 된다 소리를 하냐며 언짢은 기색을 내보이셨습니다. 저는 계속 안 된다 버티고 시어머니는 치사하다 어쩌다 너는 내 딸은 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보다 등 별 억지스런 소리만 늘어놓으시고 결국 서로 별 소득 없이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부탁조로 이번 한 번만 져주듯이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식당 일에 얼마나 진심이고 열심히 해왔는지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처음부터 저런 성격이었던 건 아니라며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하면 저런 증세가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기회를 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짜증이 나긴 했지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한 달만 시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운영은 가당치나 않고 일단 나와서 서빙이라도 해보라고요. 남편은 서빙이란 말에 약간 실망한 눈치긴 했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이틀 뒤부터 신우가 제 식당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서빙이라고 말을 했는데 신우가 떡하니 카운터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거긴 제 자리고 신우는 앞치마 입고 테이블부터 닦으라고 하니까 또 군소리 없이 하긴 하더군요.
근데 행동이 어찌나 느린지 테이블 하나 닦는데 10분은 걸리는 눈치였습니다. 꼼꼼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느릿느릿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특히 테이블 위에 휴지라도 하나 있으면 그 휴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휴지만 이리저리 밀어대면서 테이블을 닦고 휴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가씨, 쓰레기는 버려가면서 하려니까 나중에 누가 쓸지도 모른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건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난 건 신우가 출근하고 2주일 정도 지나서 알게 된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제가 식당 내부를 녹화한 영상을 돌려본 건 아니에요. 가게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임의로 며칠을 골라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저와 아버지의 오래된 일과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잠깐 볼 일이 있을 때 카운터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카운터 앞에 있는 금고 같은 곳에 돈을 직접 넣고 가십니다. 카드 결제는 직원 누구나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신우가 손님들에게 현금을 직접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몇 번 보이더라고요. 설마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신우만 주시하며 영상을 두세 차례 돌려봤지만 그 돈을 신우가 금고에 넣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주지도 않았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고민 끝에 이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황당하고 창피한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아가씨 머리를 다 밀어버리겠다며 분노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이 일을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남편도 그러는 편이 좋겠다 하여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식당이 문을 닫는 날이었기 때문에 신우도 집에 있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데 순간 신우에게 먼저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게 먼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 방에 들어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언니가 월급을 안 줘서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도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월급을 말하는 거냐니까 저도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 식당 주인이기도 하고 제가 금고에서 돈을 꺼낸 이유는 식재료 결제 대금이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인인 저랑 아가씨랑 갔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하는 말은 점점 더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는 공동운영자라고 듣고 일을 하게 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 영상을 보여드리며 저는 신우를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 기꺼이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와 이야기도 없이 손님 돈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을 안 이상 저희 가게에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왜 그랬냐며 한마디 하시고는 저에게 공동운영자인 줄 알고 그랬다 하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월급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냐 물으시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만 나오신다 했으니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 달에 100만 원이냐며 말도 안 된다고 자긴 그럼 안 하겠답니다. 안 한다는 사람 사정에서 일하라 할 생각도 없었기에 그럼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너무 인색하다며 제 친동생이어도 그러겠냐고 따지시더군요. 저에게 뭘 맡겨놓으신 것도 아닌데 너무 당당하게 따지시니 오히려 순간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한 줄 알았네요. 저는 시어머니께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신우가 절도의 횡령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 손에는 지금 증거도 있다고 저 자극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신우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었고요. 안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태도를 바꾸시곤 자기 딸이 아픈 사람인 거 저도 알지 않냐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아픈 애 기죽여서 뭐하냐며 더 이상 신우한테 뭐라고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100만 원만 줘도 좋은데 신우한테 직접 티는 내지 말랍니다. 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공동운영자 대우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모처럼 신우가 식당 나가는데 군소리 안 내고 다니고 있었는데 다시 안 나간다고 하면 시어머니도 다시 예전처럼 하루 종일 신우랑 붙어 있어야 된다며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껏 자세를 낮추고 저에게 부탁을 해오시니 제 마음도 흔들리더군요.
차라리 소리치고 화를 내고 저를 꺼그려 두셨으면 저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 알겠다고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대신 절대로 제 눈을 속일 생각하지 말라고 신우에게 단단히 일러달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나친 정신이 상자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데요. 이튿날 출근한 신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 안을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싶었고 오늘 무슨 사고라도 칠 것만 같은 기분 나쁜 예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배달 갔던 몇몇 손님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두부찌개에서 은색 철수세미 같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배달 주문 후기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100번 양보해서 한두 손님이 그런 불편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날 배달 나간 모든 손님들 음식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나올 수 있겠어요. 8 손님 중 5분에게 그런 컴플레인을 받고 설마 싶은 마음에 다른 3분께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선 손님에게 먼저 저희 음식에서 뭐 이물질이 나왔냐고 묻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음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나 진배였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제 딴에도 큰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그러자 3 손님 모두 맞다고 이물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얼마 전까지 주방에서 실제로 철수세미를 썼었기에 얼마 전이었다면 정말 저희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세미는 그때 이후로 더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주방 이모에게 혹시 오늘 주방에 이모님 말고 누가 들어온 적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주방 이모는 저희 가게에서 10년도 넘게 계셨던 분입니다. 주방 이모는 그렇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다며 제 신호가 몇 번이고 들락거렸답니다. 특히 포장이 들어올 때마다 도와준다며 어찌나 걸치적거리게 굴었는지 성가셔 혼났다고요. 유난히 손님도 많고 바빠서 제가 호래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 제가 거래처랑 통화하는 일로 몇 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주방이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배달 주문을 시작했는데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혹시 모르니 만일의 경우를 위해 설치하라고 해서 해둔 거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찌개류를 포장할 때 압축 비닐을 씌우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에 음식이 담긴 그릇을 놓으면서 순간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서 휘리릭 섞고 있었습니다. 그날 들어온 모든 주문 음식에 전부 다 같은 짓을 했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또 감사가 돌까 싶어서 그 길로 그냥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현관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던 탓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우방으로 뛰어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자 신우가 깜짝 놀라더군요. 순간 제 눈에 신우가 오늘 입었던 가디건이 보였습니다. 옷을 확 낚아채니 신우가 뭐하는 짓이냐며 달라들었고 순간 주머니에서 철수세미가 떨어지더군요. 저는 냉큼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늦게 따라 들어온 시어머니가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며 호통을 치셨기에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저더러 엄한 애를 잡을 게 아니고 가서 가게 관리나 똑바로 하라며 악을 쓰시더군요. 제가 또 다시 영상을 들이미니 신우가 깜짝 놀라더군요. 사실 주방을 찍는 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주방 이모님과 저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신우가 이렇게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초상권 침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아가씨는 일전에는 절도에 횡령까지 하더니 이제는 영업방해에 사기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어요. 법적인 지식은 둘 다 없었으니 일단 아는 건 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또 겁을 먹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망신을 줘서 그랬다며 이건 다 제 탓이라네요. 뻔뻔한 신우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던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은 건지 시댁에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단 그 영상은 다 지우고 이야기하자길래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다 증거인데 지우긴 뭘 지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진작부터 네가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다며? 그래도 그렇지 나이 어린 신우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되는 거냐고. 저더러 너무하다더군요. 그제서야 이 인간도 내 편이 아니구나.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겠더군요. 결국 저는 이틀 뒤 변호사를 찾아 신우를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신우를 고소했다 이야기했고, 남편에게는 곧 이혼 소송을 시작할 거니 소송하기 싫으면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소송할 테면 하라고, 그럼 네 재산반은 자기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여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친정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 개꿈 깨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도 어디 가서 알아볼 만큼 알아봤나 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신우 정신머리도 따끔하게 고쳐놓을 테니 적당히 하고 그만하라더군요.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차게 식은 상태였고 머리는 더 냉정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식당에 찾아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내켜서 하는 건지 시켜서 온 건지 알 길은 없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미안하면 신우가 쓰는 소셜미디어에 반성문을 써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배짱도 없이 그런 짓을 한 거는 아니겠죠라고 무르니 입술을 꽉 깨물고는 저를 또 쳐다보더군요. 정신 못 차렸네 싶었지만 저도 사실가게 일 때문에 바쁘고 더 이상 끝나버린 이 집안 식구들이랑 시간 낭비는 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빈몸으로 나가는데 동의했습니다. 동생 간수나 잘하고 살라고 덕담도 한마디 해줬네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믿을 만한 가족과 같이 제 식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우가 약속대로 반성문을 올렸고 그날 배달을 시켰던 손님들도 다시 재주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혼자 된 현재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전 남편 소식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랑 이혼하면서 동기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 것 같더라고요. 동기들은 제가 왜 이혼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전 남편이 돌아올 자리는 더욱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파혼하고 나온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친척 어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친척 어른 눈에는 나이 먹은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있는 게 걱정이 된다며 당신이 자진하여 지금의 남편과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제가 불쌍해서 따내는 돈 많은 남자 소개해 주신다고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인물도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일에 매달리다 보니 여자를 만날 틈이 없었다면서도 저와 만날 운명이라 그랬나 보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선보증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분들을 너무 좋아하셨고 무슨 부탁이건 거절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지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진 거 없이 퍼주기 바쁘셨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며 옥장판을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 당시 부모님과 어린 저까지 셋이서 반지하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그 방 한 구석에 옥장판이 산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두 분은 자주 같은 이유로 다투셨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친구를 믿지 못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내셨지만 결국 어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옥장판 친구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으셨거든요.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이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해 벌어온 제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저를 포함한 세 식구가 먹고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기에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아들처럼 저희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몇 날 며칠을 집 앞에 찾아오고 저한테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조금씩 저도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나 모아두었냐고 물으니 그건 시어머니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일 자체가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타쓰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썼던 돈들도 시어머니께 저와 어디에 갈 거라고 대강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그에 맞게 적당한 예산을 주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남편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학교 끝나고 떡볶이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이었는데 돈을 타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네요. 이런 이유로 파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야기해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고, 당신이 벌어오는 돈도 내가 관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처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살짝 놀라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솔직히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파혼할 작정이었습니다. 경제관념 없는 남편과 살면 아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이미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질리도록 봤는데 그 길을 제가 또 걸을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돈 관리라는 게 해봤자 머리만 더 아프다며 당신도 한시름 덜고 좋다면서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은 없었고 대신 시어머니가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역꾸역 모은 2천만 원과 친정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보태주신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더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그 무렵에는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여서 집안 꼴이 더 말이 아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제가 친정어머니만이라도 어떻게 돌봐드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앞으로 남편 월급을 너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냐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남편도 옆에서 저를 보며 씩 웃어 보이는데 솔직히 저 이때만 해도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긴장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식당에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하거든요. 아침 8시 출근해서 집에 밤 10시나 되어 옵니다. 아니면 오후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새벽 2시에 오는 일도 숱합니다. 가게에 주인이 없으면 직원들이 장난질한다고 어머니와 남편이 둘 중 한 사람은 꼭 가게에 있어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한 달에 딱 2번 쉬는데 고작 이만큼을 주신다니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자기가 100만 원을 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아냐고, 어떻게 이걸 월급으로 주실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쓰고 부족하면 어머님께 이야기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져먹고 싶었지만 정작 당사자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나오고, 그렇다고 제가 결혼할 때 뭘 제대로 해온 것도 아니라서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결국 가진 거 없이 시집온 제 자신이 서러워서 눈물만 흘렸고 몇 달을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생활이 아예 안 된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돈을 또 받아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속상하게 한 건 남편의 월급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 구해주신다고 한 집도 사실은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름만 남편 앞으로 해주신 거였고, 당장은 저희가 들어가서 살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어봤자 4년이라면서 일단은 저희더러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셋이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면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서요. 뭐 하나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굴러가는 게 없었기에 저도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났어요. 그러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고요. 그 두 사람은 제가 집에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평소처럼 출근까지 했다가 중간에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발소리를 들으니 시어머니였어요. 나가서 인사를 할까 하다가 솔직히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베란다 쪽 창문은 살짝 열어둔 상태였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말소리가 너무 잘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제 이름이 자꾸 나와서인지 귀에 딱딱 꽂히더라고요. 전에는 저희 남편이 한 달에 쓰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됐고 불만도 없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100만 원도 기본이라면서 아무래도 저희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답니다.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정말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맨날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옷 몇 벌 사주느라 돈 들어갔고요. 하도 입에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썩어가는 어금니 치료도 안 하고 있길래 데리고 가서 임플란트 시켰습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쫓아나가 시어머니한테 뭘 좀 알고 하시는 소리냐고 따져먹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남편에게 우리 당분간 떨어져 살자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계속 하자고 밀어붙인 건 당신인데 내가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그런 분하고 한 집에서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헤어짐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못할 소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리 없다면서도 일단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확인을 해보겠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의 전화를 엿듣는 건 아주 못돼먹은 버릇이라고 말을 꺼내셨습니다. 곧 이어 저에게 하신다는 소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하면 제 월급도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제 돈 관리를 해주시겠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왜 제 돈 관리를 하시냐니까. 그래야 친정에 돈을 빼돌리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않겠냐. 누명을 벗고 싶지 않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설령 제가 번 돈인데 친정에 좀 드리면 어떠냐 하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이 돼야 하는 거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으셨는데 무슨 조선시대 분이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러면 너는 네 월급 관리 네가 하고 당신은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 월급 관리를 하시겠답니다. 당신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처갓집으로 흘러가는 꼴 못 보신다고요.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꼴랑 100만 원 되는 남편의 월급이 저에게 오는 게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다시는 제가 벌어온 돈을 제가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 덧붙였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전하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사실 시어머니가 돈에 집착이 엄청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실 거라고 했을 때 아들인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아들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 죽으려고 하니까 일단 마지못해 알겠다 하신 거였지요.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시어머니와 냉랭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불편할 게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 식사도 안 먹고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저녁은 남편과 어머니가 식당에서 먹고 오니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저더러 생활비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당신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니까 생활비를 내랍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집 해주신다고 얼렁뚱땅 합가를 하게 한 건 당신이시면서 생활비를 내라는 억지를 쓰셨어요. 저는 생활비까지 내야 하면 차라리 방을 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웃음을 치시면서 그럴 돈이나 있냐고 비웃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심통과 억지를 받아내면서 살만한 큰 그릇도 못 대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는 남편도 꼴보기가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 가까이 지났을 무렵 정말 기적같이 제 예산에 맞는 오피스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와 예단을 하기 위해 가져온 3천만 원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집에 도착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더러 뭐하는 짓거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생활비 낼 바엔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금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집 온 여자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짐 싸서 나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그에 비해 그 딸이라는 소리라 하더군요. 뜬금없이 왜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황당하더군요. 제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그런 집구석에서 보고 자란 게 없어서 제가 이 모양이랍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아들놈이 좋아 죽는다고 해서 결혼은 시켰지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답니다. 식당 며느리면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카운터 보고 설거지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꼴 같지도 않은 직장 다닌다고 아침에 차려입고 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억지고 혼자만의 상상이시라 하나하나 대꾸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또 전달을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이 레파토리가 지겨우시겠지만 직접 겪은 저야말로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지긋지긋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숨겨진 과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 그렇게 생활비 가지고 시어머니 숨통을 조였답니다. 시어머니가 뭐 하나 작은 실수만 해도 생활비에서 뺀다고 그러고 돈도 제때 안 주고 아들인 자기가 봐도 정말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어머니가 아버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계시더랍니다. 당신이 겪어보니 돈을 쥐고 있으면 조종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드렸는데 저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차마 상상도 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남편은 저더러 원하면 오피스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어머니와 잘 말해서 월급도 제대로 받아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제 마음속의 화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남편과 정말 짐을 싸서 계약한 오피스텔로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희더러 야반도주를 했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라서 죄송하다,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어떻게 잘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식당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깐 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뒷방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대가 지나 손님들이 대부분 빠졌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다시 홀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나가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에게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냐며 저 때문에 당신 착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셨습니다. 저도 더는 시어머니의 억지를 들어주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저도 녹음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매번 증거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설마 하는 눈초리를 보내곤 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눈을 피해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는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수숨을 치더니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오란 소리도 안 하고 며느리로 들였다고 생각하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순간 생각지 못한 말씀에 벙쪄있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시장 가면 하자 있는 거, 비품 같은 거 싸게 팔지. 너가 딱 그런 거야. 하자 있어도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말을 막 하긴 하시지만 속으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이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당신이 앞으로 저와 한번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고 했더니 감동을 받았는지 저런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가,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내 마음 잘 알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사이코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방금 녹음한 파일을 식당 안에서 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목소리가 흘러나오니 깜짝 놀랬고 남편은 털썩 주저앉더니 원망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러니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울부짖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이 든 엄마가 돈이라도 없으면 뭐로 자식을 옆에 끼고 살 수 있겠냐며 이게 다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더욱 더 이들 사이에 끼어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니 이번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빌었고 그마저도 저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였기에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주였고 다행히 이혼 소송에 있어서 녹음 파일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친정 아버지도 당신이 무능하여 딸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가 싶으셨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정신 차리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남편에게선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셨는지 월급도 올려주셨고 오피스텔 생활도 허락을 해주셨다면서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이혼하기 전에 정말 약속하셨던 것들만 지켜주셨어도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렸을 텐데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없지요. 다행히 친정아버지는 드시는 술도 많이 줄었고 친정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변화에 기뻐하시는 눈치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